예, 안녕하십니까. 요새 그 독감이 많이 유행을 해서 저도 지난 일요일부터 그 유행을 지금 타고 있는데요. 예, 목소리가 조금 평상시 목소리가 아닌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방금 우리 이제 이재성 과장이 설명한 대로 내일 그 우리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6개 부처의 합동 업무 보고가 내일 여기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9시부터 11시 반까지 시작이 되는데, 여기 나눠드린 이 한글로 작성된 보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방송에 그 생각해서 그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내일 6개 부처의 업무 보고가 있는데, 그 부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6개 부처입니다. 이때 보고는 국무총리와 6개 부처의 장차관, 당, 그리고 청와대 인사 및 기업 대표 등 민간 참석자까지 해서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제목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이라는 주제며 시간은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순서는 먼저 6개의 부처 장관이 부처별로 주요 정책 과제를 보고하고, 거기에 이어서 민간 전문가와 참여기관 등을 포함해서 자유토론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자유토론은 어떤 결론이라든지 시나리오나 격식이 없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18년 혁신성장 전략과 추진 과제를 주제로 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먼저 17년 추진 실적으로는 자본, 공간 등 혁신 인프라 구축 및 그리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제기된 애로사항 해결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 방향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큰 특징이, 첫째는 급진적이다, 속도가 빠르다는 뜻입니다. 그 아래에 그 스타 표시하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2016년에 이세돌하고 대결을 해서 4승 1패로 이겼던 이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2017년에는 1년 진화한 알파고 제로라는 인공지능에게 100대 0으로 그 패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만큼 그 진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인데요. 이런 급진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굉장히 이제 파괴적인 그 파급 영향의 범위가 넓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이 보급을 하면서 세계 최대의 장난감 유통업체인 토이저러스가 작년 9월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전통적인 장난감의 재미를 붙이지 못하게 됐다는, 그렇게 해서 그 세계 제일의 전통적인 업체가 한순간에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파괴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융복합성으로 저희들은 보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그 영역을 넘어서 서로 융복합이 복잡하게 일어난다. 그 사례로는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CES가 과거 경우에는 TV나 VTR이나 이렇게 개별 상품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새는
가전, 모바일, 자동차, 패션, 악기 이런 것까지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모두 여러 가지가 결합되고 융합되어 있는 형태의 상품들입니다. 이런 세 가지 4차 산업혁명의 특성에 맞추어서 혁신 성장의 3대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첫 번째는 속도를 따라잡도록 하자. 급진적인 변화에 대응해서 규제 시스템과 재정 지원 체계를 신속하게 그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자. 규제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행정입법 등을 통해서 빨리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신기술 신산업의 경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유연하게 규제를 가져가고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국회에 꼭 가지 않더라도 좀 집행이 탄력적인 기금의 운용 계획을 바꾸어서 신속히 지원을 하고 또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등도 조속하게 시행을 해서 제때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미 저희들이 그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8가지의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시범 사업도 본격화하고 공공 조달도 확대함으로써 조기에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시로는 그 아래 이따가 국토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드론과 자율차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파괴적 변화에 대응해서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렇게 변화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술뿐만 아니라 그 사회 안전망을 잘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아래 스타 표시에 보면은 예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혁신의 한 영역에서만 그치지 않고 문화, 관광, 교육, 환경, 보건 이런 부분으로 경제 사회 전 분야로 혁신이 그 확산될 수 있도록 도미노가 일어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4차 산업의 혁명의 특성인 융복합에 대응해서 기업과 그리고 또 부처와 여기서 함께 협업을 통해서 칸막이를 제거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혁신 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 이런 기획재정부의 보고는 큰 그러니까 틀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과제는 각 부처의 보고에 들어있는데 기획재정부에 이어서 그 다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조실장 마창원입니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부처이고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해서 첫째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 두 번째 국가 R&D 시스템 혁신,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3대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을 포괄하는 저희 브랜드로서 아이코리아 4.0이라고 명명을 붙였습니다. 아이코리아 4.0은 인텔리전스, 이노베이션, 인클루시브니스, 또 인터액션, 즉 지능, 혁신, 통합, 소통 4개의 I를
통해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겠다는 우리 과기정통부의 정책 브랜드입니다. 먼저 일본 과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의 핵심 요소를 저희는 DNA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 세 가지 DNA가 모든 산업을 스마트하게 바꾸는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서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자동차 등 범부처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5G 같은 경우에는 2019년 3월까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작년 12월에 국제 표준화를 위한 조치를 시작하였고, 금년도 2월에 평창 올림픽의 5G 시범 서비스 실시, 그다음에 장비 활용의 공동 구축을 통신사업자 간에 협의를 완료하고, 주파수 조기 경매를 6월까지 실시하고, 또한 비식별 조치 법제화 등을 통한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능화 기술 개발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블록체인에 관련해서도 상반기 내에 블록체인 마스터 확산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서 금년도를 블록체인 활성화 원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핵심 전략 두 번째, 국가 R&D 시스템 혁신입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국가 R&D 사업의 통합 조종자로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연구자 중심의 R&D 등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국정과제에 따라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의 과제에 따라서 과기정통부가 수행하는 R&D 예타 기간을 기존 평균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부처별로 분산해서 수행 중인 기초 원천 연구를 과기정통부가 통합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19년 예산 편성 시부터 기술과 산업 제도를 연계한 패키지형 투자 지원을 통해서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연구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초 혁신 실험실 등 기초 연구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 테뉴어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을 통해서 연구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며 여성 과기인의 경력 복귀를 지원하는 등 연구자 중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R&D 전 과정을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혁신하겠습니다. 핵심 전략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입니다. 과학기술 ICT를 통한 국민 삶의 문제 해결에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작년도 3,800원에서 금년도 4,500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18% 확대하고, 다음 연도 예산부터도 획기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R&D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가를 활용한 재난상황 대응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업무 혁신 추진을 위해서 새롭게 시도하는 세 가지, 그다음에 조금 더 잘하는 세 가지, 다 같이 줄여보자는 세 가지 등 총 13개 과제로서 스마트 337을 통해서 불필요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최소화하고 현장화 소통하고 가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그런 조직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아직도 왜 어떡할래 등 저희가 관행적이고 뿌리 깊은 그 미해결 과제 등을 해결하는 그 일기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사필 규정이라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규제 이슈를 귀를 기울여서 바로잡는 그런
규제 혁신에 관한 TF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정대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 업무보고를 통해서 크게 3개 과제, 즉 5대 신산업 성과 조기 창출, 그다음 에너지 전환 촉진, 전략적 통상 무역 협력 강화, 이렇게 3가지 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신산업 분야에서는 그 5개 이 신산업 프로젝트, 즉 전기 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렇게 지금 5개 신산업 프로젝트별로 그 TF가 1월 달에 이미 발족되었습니다만은 이 추진단을 통해서 핵심 기술 확보, 그리고 실증, 관련 규제 정비를 통해서 조기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산업부 R&D 예산의 30% 9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이 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연구 성과가 실험실 수준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실증, 상용화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R&D 분야의 혁신 방안을 마련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5대 신산업 프로젝트 중에서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특히 파급 효과가 큰 이 미래 자동차, 즉 전기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완전 자율주행을 시연하고 또 대학생 대상의 자율주행 경진대회, 그리고 라이다와 같은 9대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작업, 그리고 또 대구에 15km 구간의 자율주행 평가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도 현재 50%인데 70%로 이 상향 조정하는 등 조기 이 산업화에 나서겠습니다. 중견기업이 혁신 성장의 주역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드 클래스 300 사업, 또 중견기업이 더 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저희들은 표현하기를 성장 디딤돌로 표현합니다만은 저희들이 35개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미 9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금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나머지 이 26개 과제도 관계부처 협의를 맞춰서 조만간에 우리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이 디딤돌로 작용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특히 또 우리 중견기업이 현재 3,5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40% 남짓한 기업들이 수출을 한 번 정도 해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 중견기업의 어떤 글로벌 기업화가, 수출 기업화가 굉장히 좀 절실한데 이 우리 중견기업이 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에 좀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022년까지 매출 1조 원 클럽의 어떤 그 유니콘 기업이라고 할까요? 그 기업들이 80개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특히 금년에는 5개 이상 추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에너지 분야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또 8차 전력수급 계획 등을 차질 없이 그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들의 최상위 이 계획이 있습니다. 에너지 기본 계획이 있는데 현재까지 2차 계획이 있고 금년에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의 그 에너지 수급 목표, 또 수요 관리 산업 육성 같은 장기 비전을 담아서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금년 중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가 이 어떤 우리 산업의, 우리 경제의 어떤 인프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산업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력망 전반에 걸쳐서 IOE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V2G 실증, 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상과 무역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위해서 신남방의 경우에는 아세안 그리고 인도와의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신북방 정책을 나인브릿지라고 하죠. 그 본격 추진해서 유라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첨단 산업 그리고 서비스 투자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미국과는 한미 FTA 개정 협상, 수입 규제 등 대미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제 이 태양광과 세탁기에 대해서 지금 세이프 가드 조치가 발동할 걸로 지금 미국에서 발표가 됐는데 현재 서울에서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업계 긴급 간담회 그리고 관계부처 함께 해서 그 결과는 그 회의가 끝나면은 서울에서 그 기자들에게 회의 결과를 아마 배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는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개시하고 후속 협상을 개시하고 FTA 공동위원회 등 협력 채널을 재가동하겠습니다. 수출이 지난해 5,739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어떤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중소 중견기업 대상으로 무역 보험 49조 원 지원 그리고 또 상반기 중에 수출 마케팅 예산을 조기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이상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국토교통부. 예,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핵심 과제로서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를 국가 핵심 선도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먼저 그 자율주행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저희 목표가 2020년에 레벨 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기술 개발이라든가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국민 체감 행사, 제도 정비 등을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면은 32만 제곱미터 규모로 그 민간이 마음대로 그 여러 가지 주행 환경을 재현해서 그 자율주행차가 실험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실험도시 K시티를 경기도 화성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서울 도심에도 실제 도로를 활용한 테스트베드를 도심에 구축해서 신기술 실험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뭐 그 스마트 도로라든가 정밀 도로 지도 같은 스마트 인프라도 주요 고속도로와 도시에 계속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국민 체감 행사를 좀 확대를 하고 이에 관련된 각종 교통 서비스 시범 사업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는 자율주행 시승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서울 도심 내 체감 행사라든가 인천공항 자율주행 셔틀 운행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제 그 규제 혁신 토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중에 안전 기준이라든가 보험 제도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드론입니다. 아직 드론 산업이 아직 태동기인 점을 감안해서 공공 분야가 선도적으로 드론 수요를 발굴하고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토조사라든가 시설물 진단, 소방 등의 분야에 대해서 2021년까지 한 3,700대의 수요를 발굴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국산 제품 우선 구매라든가 우수 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도 저희가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뭐 이 착륙장이라든가 통제실 이런 것들을 갖춘 드론 전용 시험 비행장을 저희가 2개소 신규로 조성을 하고 그리고 개발된 드론의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드론 안전성 인증센터와 수도권에 드론 자격 실기 시험장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또 토론에서 나온 것처럼 규제 토론에 나온 것처럼 현재 무게라든가 용도 중심의 드론 체계도 성능 중심으로 성능이나 위험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미래 무인 항공 시대 유무인기 통합 운영 등에 대응해서 5세대 이동통신 5G라든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서 드론의 원격 자율비행을 지원하는 그 한국형 드론 시스템, 그 K드론 시스템도 개발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시티입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와 함께 기존 도시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시티 조성도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래 신기술이 집약될 국가 시범도시는 21년 그 입주를 시작을 목표로 해서 금년 내 사업지구 선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시에 대해서는 두 곳에 대해서는 데이터 허브 모델을 구축을 하고 네 곳에 대해서는 테마형으로 그 지자체와 협의해서 테마형 모델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그 도시 재생 분야에 대해서는 스마트 도시행 지구를 네 곳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기존 도시 10곳에 대해서도 맞춤형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기존의 전통적 건설교통 산업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도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 자동화라든가 지능형 유지 관리를 도입해서 미래 건설 산업을 혁신을 하고, 공기업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라든가 신축 건물 단열 기준 강화 등을 통해서 제로에너지 건축도 저희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디지털 트윈 공간 정보라든가 스마트 공항, 스마트 물류 등의 신규 사업도 국토교통부가 적극 발굴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융위원회. 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손병두입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과제는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입니다. 그중에 3대 주요 정책 과제로 첫 번째 핀테크 활성화, 두 번째 자본시장 혁신, 세 번째 금융부문 경쟁 촉진 방안을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핀테크 활성화입니다. 규제 혁신, 혁신 금융 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정보 활용 여건 조성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액션 플랜을 2월 중에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 규제 샌드박스의 내용을 법제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2018년 2월 중에 저희 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활성화하도록 하고, 핀테크 관련 정책 금융 지원을 올해하고 내년에 2조 원 정도 하도록 하는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본시장 혁신 분야입니다. 혁신 모험자본 공급 확대, 코스닥 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신뢰 확보를 통해 혁신 기업의 창업과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0조 원에 달하는 혁신 모험 펀드를 조성을 하고 3천억에 달하는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조성을 하여서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였더라도 기업의 성장성, 장래 전망 등을 기반으로 해서 상장 요건을 완화해주는 테슬라 요건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코스닥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고를 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해서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시장 규율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부문 경쟁 촉진입니다. 1분기 중에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혁신 도전자 출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경쟁 촉진, 금융 분야 전 분야에선 기득권이 아니라 경쟁이 촉진되어서 활성화되는 여건을 만들 예정입니다. 업권별로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업권별로 금융시장의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가 요건이 업권별로 상당히 복잡하게 다기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합리화를 하고 신속한 인가를 위한 패스트트랙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3대 주요 정책 과제 외에 브랜드 과제로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혁신 방안도 함께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 재산 형성 지원입니다. 숨은 보험금 7.4조 원을 비롯해서 평소에 모르고 저희가 묻어놨던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병사들의 월급이 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청년 병사들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저축 상품을 2분기 중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부담 경감 분야입니다. 특히 소액을 반복해서 입출금하시는 취약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도 7월부터 경감이 됩니다. 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입니다. 금융거래 기록이 전혀 없어서 신용을 얻는데 좀 불이익을 받고 계시는 청년층이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인 신용평가 체계 합리성을 제고를 하고,
연체 가산금리, 현재는 페널티 수준의 아주 높은 금리가 해외에 비해서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부분을 인하하여서 전업권의 3% 이상의 연체 가산금리는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융위원회 보고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무조정실 발표해 주십시오. 예,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백일현입니다. 국무조정실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2018년 규제혁파 추진계획을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2018년 규제혁파는 크게 3가지 분야로 대분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가 미래 신산업 성과 창출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가 일자리 창출, 세 번째가 민생 불편 부담 경감입니다. 먼저 미래 신산업 성과 창출과 관련한 규제 혁파에 대해서는 어제 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가 있었고, 2017년도에 발굴했던 과제들을 보고를 드리고 2018년 방향에 대해서 토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신산업 성과 창출과 관련해서는 크게 2트랙으로 접근을 합니다. 트랙 1은 법 제도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바꿔서 기본 틀을 좀 바꾸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 트랙은 사례별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들을 발굴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트랙 1, 먼저 법 제도적 접근입니다.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획기적인 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합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사업을 허용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입법 기술적으로 포괄성이나 유연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법 방식을 전환을 해서 신산업이나 신기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 규정 때문에 그것이 수용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법적으로 어떤 개념을 정의할 때 한정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서 신산업, 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제품 같은 것을 분류를 할 때에 이렇게 열거를 하지 않고 너무 한정적으로 열거를 해서 새로운 제품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혁신 카테고리 같은 것을 도입을 하는 유연한 분류 체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금지되는 사항을 열거를 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기존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추진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전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평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4가지 방식과 관련된 좀 자세한 사항들은 궁금하시면은 어제 규제혁신 토론회와 관련해서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서 자세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부처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혁신 제도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규제 기본법에서 어떤 원칙적인 내용을 담고 그다음 분야별로 4개의 입법을 추진을 합니다.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이렇게 4가지 법안에 대해서 재개정을 추진을 하고 2월 중에 국회에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트랙 2 사례별 접근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법 제도를 정비하는 것과 함께 그 개별 사례에 대해서 애로를 느끼는 것들을 발굴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초연결 진흥화, 핀테크 등 핵심 선도사업 분야 규제를 우선적으로 좀 혁파를 해 나가고 그것을 타 사업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망 신산업의 그 단계별 규제 혁파 방안을 사전에 미리 좀 파악해서 제시하는 선제적 로드맵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무인 이동체라든지 ICT,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소재, 신서비스 같은 신산업 분야의 현장 애로도 적극적으로 발굴 혁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 혁파입니다. 범정부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선정을 해서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그런 규제들을 맞춤형으로 좀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산업 현장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서비스 산업 규제 여파, 그리고 시장 진입 제한 등에 대한 경쟁 제한 규제 여파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분야는 민생 불편 부담 경감입니다. 국민 생활 불편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덩어리 규제를 정비를 하고 생활 속에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 사항을 규제 신문고라든지 이런 통로를 통해서 상시 접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나 지역 주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를 하고 규제 권한 중에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부담 완화인데 동일한 규제라고 하더라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더 큰 규제로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 기업 규모별로 좀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이러한 규제 혁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명 안전 환경 등 꼭 필요한 규제가 혹시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안전 환경 관련 규제의 경우에는 폐지 완화하는 경우에도 규제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답변안을 원하시는 분을 지목을 하시고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준 회장님. 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헤럴드 경제 이해준 기자입니다. 그 고차관님한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큰 틀이나 방향성은 제시를 잘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가져올 변화, 특히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이 좀 그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이나 준비도 이런 것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이 뭐 한 60% 또는 뭐 한 70-8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런 목표 타겟팅을 하고 가는지, 또는 이걸 통해서 투자나 어떤 성장 또는 고용 이런 측면에서 어떤 그 목표나 기대 효과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없어서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들어서 좀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 그 이렇게 전에부터 이제 주제에 따라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제 업무 보고를 합니다. 이때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업무 보고를 할 때는 여러 부처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 수단 이것을 모아서 올해 실제로 하는 일이 뭐냐, 굉장히 이제 업무 보고 할 때는 그 실질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둡니다. 그에 비해서 어떤 로드맵을 만든다든지 또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앞에 우리 질문 주신 대로 우리의 그 현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목표는 뭐고 이런 것을 그런 때는 이제 많이 하는데, 업무 계획 때는 조금 그런 부분보다는 올해 해야 될 그 액션 플랜이 뭐냐 이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 혁신 성장과 4차 산업 이 내일 업무 보고에서는 그 부분이 좀 이렇게 터치가 별로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작년 하반기에 4차 산업 특위에에서 일종의 그 비전 내지는 로드맵 성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략적으로는 우리가 혁신 성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그 아시는 대로 그 요소 투입으로는 지금은 우리는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이제 줄어드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 쪽도
그동안에 우리가 그 성장을 해오면서 투자를 그 주도했던 중화학 업종들, 그러니까 조선이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이런 많은 부분들의 그 전통 산업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그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저희들의 어떤 선택이기도 하지만 또 그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 정도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연합뉴스의 이율팀님. 예, 안녕하세요. 그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그 자율주행차랑 드론이랑 그 실행 계획을 주로 제시를 하셨는데, 자율주행차는 2020년 상용화가 목표라고 돼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 수준이 어떤지, 주요국 대비 목표가 있는지 자율주행차와 드론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의 그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해서 새로운 혁신도전자 출연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제3의 인터넷뱅크 출연이 쉬워지는 건지 추가로 인가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율주행차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총 5단계까지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5단계는 이제 사람이 타지 않고 완전히 자율로 다니는 그런 차량이 되고요. 3단계부터는 이게 조건부 자율주행이라 해서 대부분 차량이 자율주행을 실험하되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그 운전자가 그 통제권을 인수받는 형식의 자율차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러 가지 3단계부터 이게 실험 중에 있고요. 저희 목표는 2020년까지 적어도 상용할 수 있는 수준이 3단계라고 보고 있고, 그 3단계의 자율주행차를 지금 상용하는 게 저희 목표로 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각종 제도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안전기준, 인증제도, 보험제도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생각이고요. 드론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국토부가 하고 있는 거는 주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인증 시스템이라든가 공역이라든가 관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도 일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 3,700대 공공에서 수요를 창출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를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공역 관리 체계라든가 어떤 관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하나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말하는 K-드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K-드론 시스템으로 하면 어떤 그 드론에 대한 그 드론 자체에 대한 이력 관리부터 이게 움직이는 그 상황이라든가 관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일종의 한 번에 앱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전부 다 총괄적으로 관리가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덧붙여서 저희가 현재는 드론이 날 수 있는 높이가 한 150m 정도 되는데 이걸 한 300m까지 올려서 뭐 비가시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좀 소형이라든가 아니면 대형이라든가 아니면 위험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분류 기준도 좀 저희가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 드론 관련해서는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기초원천 R&D를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드론 관련해서 국내 원천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대비해서 한 60% 정도 수준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 이상을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은 지금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는 드론 등 이 무인 이동체 기술 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을 작년 12월 28일에 발표를 해서 지금 현재 대형 R&D 사업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원천 공통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것이
공공혁신 부분에 조달되도록 해서 초기에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무인이동체 같으면은 이제 거기 통제할 수 있는 주파수 분배 및 그 전파 인증이 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 관련돼서도 차질 없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금융업 경쟁 촉진 방안의 결과로서 인터넷은행, 새로운 전문은행의 출연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금융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서 인가 단위를 개편하겠다라고 그 저희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와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될지 소비자 금융 전문은행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저희가 인가 단위 개편의 결과로서의 결과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모양의 은행이 출연한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그 오늘 보도자료 말고 그날 당일에 내일 보고하게 될 그 PPT 자료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무술 통공이라는 말을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요. 그 정조 임금이 행하셨던 신의 통공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올해가 무술년이라 저희는 무술 통공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의 통공은 아시다시피 시전상인이 그 정부에서 허가받은 시전상인이 독점하고 있던 상업 활동을 다른 난전, 다른 상인에게도 널리 허용한 조치인데요. 올해 저희가 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그 의지를 무술 통공이라는 단어에 담았고요. 그 인가 단위 개편을 업권별로 다르고 굉장히 라이센스 받기가 인적 물적 자본을 확보해서 라이센스 받기가 힘든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여러 형태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 의지고 인터넷 전문은행은 그 결과로서 어떤 형태가 나올지는 잘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가 단위 개편으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의 금융 서비스 향유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산업부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그 자율주행하는 게 굉장히 그 업계에서 그 할 때 그냥 단순한 자율주행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국민들이 실제로 자율주행을 할 때 그 겪는 여러 가지 실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아까 국토부하고 함께 저희들이 준비하는 게 그 평창대 자율 셔틀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지만은 또 자율 택배 실제로 응용되는 분야에서 여러 가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택배 또 음성 인식 자율 주행 비서 그리고 또 화물차 군집 주행 이런 것들을 지금 연차적으로 시범 사업을 단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임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이대일 최원길 기자. 예, 저 이데일리 최원길 기자고요. 크게 두 가지만 빨리 질문드리면요. 저 가상통화 범부처 TF가 논의 중이고요. 과기정통부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업무 보고 내용도 있는데요. 거래소 폐쇄 여부와 그 블록체인 진흥, 가상통화 정의 관련돼서 각 부처가 어떤 입장이신지 어느 선까지 합의를 지금 이룬 상황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국토부와 산업부 국장께 질문드리면요. 평창 올림픽에서 자율주행차 시연이 진행된다고 국토부와 산업부 업무 보고에 모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사안과 관련돼서 국토부 산업부가 각각 어떤 역할과 지원을 하는 건지 그리고 자율주행차 주무부처는 두 부처 중 어느 곳인지 궁금합니다. 그 최웅길 기자께서 질문하신 그 중에 이제 가상통화 관련해서는 제가 그 범부처 TF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 이제 총리실에 국무조정실장이 이제 ETF의 헤드고 이제 차관급들이 기재부, 금융위, 법무부, 과기부, 공정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그 TF에 참여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정부의 정책이 있거나 이제 발표할
일이 생겼을 때는 그 TF를 통해서 주로 총리실에서 그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당분간 그동안 여러 번 이제 대책을 발표했는데 지금은 새롭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사정이라는 걸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그 업무 분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입니다. 그 평창에서의 역할은 두 부처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일단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인프라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자동차 차체에 대한 기술 개발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프라 관련된 뭐 GPS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좀 많이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자동차 자체에 이제 관련되는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어느 두 부처가 다 사실은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건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부처께서 그 평창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토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재부 정책조정국장께서 업무 분장을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산업부는 부품에 대한 기술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는 운행 노선이라든가 관련 스마트 도로, 뭐 인프라, 그 아까 말씀드린 정밀 도로지도 이런 인프라, 그 요새는 V2X라 해가지고 자동차와 서로 도로가 그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도로 인프라를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고, 임시 운행이라든가 이런 운행 인허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외에도 보험이라든가 안전 기준 인증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에 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자료에 있는 것처럼 국토부는 한 2016년부터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정밀 도로 지도를 구축하는 내용도 저희가 포함해서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 인프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까지 좀 저희가 미리 좀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울에서 평창간이라든가 아니면 평창 내에 셔틀을 운행하는 내용 이런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산업부와도 좀 협의를 해서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자율주행 자동차 자체에 대한 어떤 그 AI라든지 혹은 라이다 그런 센서 어떤 핵심 그 부품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 자체는 산업부가 하는 거고, 자동차가 굴러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주행 환경 이런 것들은 그 국토부가 하고 있다. 그래서 협업 체계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창은 그 국토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고, 또 방금 말씀드린 어떤 협업 체제 하에서 그런 평창 그 시연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주시죠. 매경의 이유섭 기자. 예, 매일경제 이유섭 기자입니다. 입법 전략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기존에 그 국회 계류 중인 규제 프리존법이랑 이제 서비스 발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말씀하신 이제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위 쪽 빼고는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뭐 IoT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입법 방안을 갖다가 새로 대안입법적으로 주력을 이제 하시는 건지, 기존의 규제 프리존법 같은 경우는 기재부 안에 지원팀도 지금 현재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이게 기존의 지역 단위에서 이제 업종 단위로 이제 입법 전략이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좀 바꿔가게 된 계기가 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시는 규제 프리존법이라든가 서비스법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국회 입법 이미 제출을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시는 바에 따라서 사실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그 외에 지금 4대 입법 같은 경우에는 많이 겹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겹치는지는 한번 좀 세밀하게 봐야 되겠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건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별에 있어서의 사실은 규제 프리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논란이 돼 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해서 특정 지역에서 이제 규제를 풀다 보니까
뭐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환경 이런 측면에서 조금 그 문제 제기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논의되는가 결정되는 바에 따르겠고, 그다음에 나머지 법들은 사실은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업종이 전국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할 때 거기에 수반되는 규제들을 전반적으로 다 풀어줄 수 있는 시제품을 만든다든가 또 상용화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규제는 있는 기준들을 좀 풀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규제 프리존법하고는 지역의 개념을 없앤다는 것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 있어서의 규제 프리존법과 전반적인 전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다양한 업종들을 좀 풀어준다는 점에서 초점이 좀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규제 프리존법 같은 경우는 지역별 전략 산업이나 이렇게 이제 산업에 대해서 접근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규제 샌드박스 입법의 경우에는 지금 질문하시면서 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의 경우에 이렇게 신기술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싶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부여하면서 시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테스트베드를 거치지 않고 이 업종을 갖다 풀면은 전국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대해서 시범 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거는 심사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할 수도 있고 지역을 한정할 수도 있고 대상을 한정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심사 그 과정에서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네, 다음 뉴스핌의 한태희 기자. 네, 뉴스핌의 한태희 기자입니다. 산업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드클래스 300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 신산업 중심 월드 300 선정한다고 했는데 신산업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월드클래스 300이 지금 중견기업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소기업은 그 신산업 월드 300 신청 못 하는지 두 번째로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신산업 월드 300 했을 때 지원 범위는 현재 수준에서 하는지 아니면 좀 더 많은 지원을 하는지 어느 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산업 2단계로 하는 거잖아요, 새로. 네, 그러면은 지금 1단계가 추진되고 있는데 1단계 수준에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축소하는지 확대하는지 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 일단 신산업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중소기업청에서 하다가 이제 중소기업으로 됐지만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로 이 중견기업 업무가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1단계는 금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2단계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산업 분야를.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혹은 지금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선도산업 관련 산업이 이 대상이 될 걸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대상에 지금 현재 중소기업도 들어가 있고 또 중견기업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아마 2단계에도 중소기업도 이 대상이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2단계부터 더 확대할지 혹은 뭐 현 수준으로 갈지 그거는 당연히 그 중견기업 하는 입장에서는 그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만 전체 또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네, 또 질문. 네, 경향의 박병일 차장님. 네, 여기 지금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생명, 안전, 환경 등 꼭 필요한 규제 관리는 강화한다 했는데 이게 생명과 안전과 환경이라는 이게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우리가 잡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드론 같은 경우에 도심에서 띄우게 되면 이게 또 안전과도 관련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선정을 할 때 어떤 뭐 정부 입장이라든가 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나요? 지금 이제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그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에 생명 안전 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 완화 시에는 규제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과 같이 생명 안전 환경 규제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디까지 생명 안전 환경 규제로 볼 것인지, 그 다음에 심사할 때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인지는 앞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아직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예. 세계 이천종. 예, 저 세계일보 이천종인데요. 과기부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8년에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원년으로 삼겠다 하시고 마스터 플랜을 아마 상반기 중에 만드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 마스터 플랜 안에 가상화폐 관련한 입장이 담기나요? 과기정통부에서는 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별개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상화폐는 여러 가지 그 관계부처 협의하에서 그 부작용을 면밀하게 주시를 하고 있고, 다만 블록체인에 있어서는 이것은 저희가 미래 신산업의 핵심으로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명확하게 구분해서 지금 저희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바꿔자면 가상화폐 산업 자체를 이 산업 분야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는 거죠? 예, 저희는 가상화폐와 그 블록체인을 구분해서 블록체인은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상화폐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그 부작용과 가능성을 면밀하게 지금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아까 손 드신 분 아셔도 돼요, 김문성 기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관련해서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정책, 단골 정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크게.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부분이요. 예. 이게 지금 카드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카드업계랑 논의가 된 건가요? 아니면 금융위가 일방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카드업계랑 당연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대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발은 있죠. 열심히 협의 잘하고 있습니다. 예, 발표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카드 수수료는 3년마다 원가 체계를 분석을 해서 규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 18년 1월에 할 것은 아마 저희가 상반기 끝날 때쯤 시작을 해서 1월달에 시행하는 걸 준비해서 할 거고요. 그 전에 저희가 벤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그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는 것을 최근에 시행한다고 소상공인 대책의 하나로서 발표를 한 바가 있죠.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작년 7월에 저 대체로 한 0.5% 정도 낮춰주는 걸 했고요. 네, 그리고 저기 그 중기부 장관님께서 그 소상공인 전용 카드를 지금 발급한다고 지금 발표하셨는데, 이거는 금융 쪽이랑 논의가 좀 되신 사안이신 건가요? 얘기는 실무적으로 오간 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뭐 구체적으로 합의에 이른 그런 협의 과정은 아직 없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